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의 25% 정도는 가족 간 감염이라며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들로 국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의 줄기세포 무허가 냉동 의혹 보도와 관련돼 식약처가 제약회사 파미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식약처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탄절과 새해를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는 백신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로 감소하며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8명으로 지역 발생 787명, 해외 유입은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2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다만 검사 건수가 3만 1000여 건으로 주중 검사 수보다 2만 건가량 적어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를 보면 서울이 297명, 경기 188명, 인천 45명 등 수도권이 530명으로 여전히 확산의 중심입니다. 비수도권에선 경북 45명, 충남 35명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누적 819명이 됐으며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295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5% 정도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회활동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양상으로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내에서의 2차 전파로 감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와 사회활동에서의 방역 수칙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위생 수칙을 생활화하며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올해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영국발 입국자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들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7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이와 별개로 최근 영국에서 입국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4명에 대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수도권의 병상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하루 병상 대기 환자가 한때는 5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0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자택에서 대기하다 숨진 사람만 총 4명, 요양병원을 포함하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총 10,000개의 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고 2주 만에 목표를 99%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한때 500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9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7,700여 개 병상, 중증 환자 치료는 450여 개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700여 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만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당국은 이 부분도 민간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연내 394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상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2개소 지정하였고 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특수치료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병상 5천여 개, 감염병 전담병원 400여 개, 중환자 병상 80개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환자 배정을 결정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격리 해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특히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사람이 이달에만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 누적 사망자 32명 가운데 25명이 병상 대기 중에 숨졌습니다. 어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 40여 명도 아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6명이나 숨졌습니다. 전담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부분 고령이어서 간병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에서 곧바로 전담병원으로 보내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이분들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크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보다는 병원보다는 정상이 코로나19 정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의료 인력과 간병 인력을 투입해서 치료를 하는.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주째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가 이제 위중한 상황이 돼서 이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2-3주가 지나면 사망자가 연이어 속출하는 거죠. 그동안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이나 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에는 동일 집단 격리라는 대책을 내놓은 게 사실상 전부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숨지는 경우에는 병상 대기 중 사망 사례에서 슬그머니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숨진 것이어서 대기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내일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먼저 응모한 뒤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0,000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모두 7곳이며 추후 4개 업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까지 내려질 정도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지만 마스크 관리의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야외 흡연구역에선 수십 명이 가까이 붙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하고 등산하며 여러 명이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도심 보행로에 마련된 흡연 부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 않은 채로 삼삼오오 대화도 나눕니다.
이곳은 6평 남짓한 흡연 공간입니다. 많을 때는 20명이 넘는 흡연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거리두기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흡연자들조차 이렇게 밀집한 공간에서 감염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흡연구역은 6,900곳이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규제는 강하지 않습니다. PC방이나 식당 안에 있는 실내 흡연실은 2명 이상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지만 야외 흡연시설은 이용 자제만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서로 거리도 한 1m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아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등산로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5명이 모여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기도 하고 산에 오르다 답답하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방역관리 직원 3명을 따로 배치해 단속에 나섰지만 드넓은 등산로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단속요원 2~3명이 평일과 휴일에 등산객에 대해서 마스크 단속하고 등산객에 대한 거리 두기를 계도 안내하고는 있어요.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빈틈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조만간 흡연실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등산이나 산행에도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은 적용된다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코로나19 속에 빈곤 가구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으려면 고립 가구를 미리 찾는 게 가장 필요한데요. 일부 지자체와 복지단체가 동네 주민이나 상점들과 손을 잡고 문을 두드리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우유 배달원이 발견한 60대 남성. 재개발을 앞둔 빌라에서 7달 만에 발견된 지적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아무도 모르게 맞은 쓸쓸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자를 위해 서울시가 치르는 공영장례는 이달 초까지만 620여 건. 한 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수치를 1.5배나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이런 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그 상황이 잘 눈에 안 띄게 되는 이런 경향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복지관들은 이런 고독사를 막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명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을 들은 동네 주민 2명이 간단한 채비를 한 뒤 아파트로 향합니다. 위기 가구를 찾는데 복지사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올해 초 지역 사정이 밝은 주민들을 지킴이로 뽑아 뉴라이프 키퍼로 이름 붙였습니다. 2인 1조로 일주일에 한 번 고립 가구를 방문해 심심함을 달래줄 만들기 세트나 음식을 나눠주고 말동무도 대줍니다. 이거는 손세정제니까 이거는 이제 댁에 계실 때 외부 나가실 때 이렇게 쓰시라고 그냥 만들기니까. 예, 이거를 하시고 5개월 새 주민지킴이 20명이 발굴한 고립 가구는 120여 곳. 호적에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홀몸 노인부터 이혼과 실직으로 사회적 관계가 끊긴 1인 가구도 찾아냈습니다. 질환이 심하셔가지고는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분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많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항상 저희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부동산, 반찬 가게, 약국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점포들도 이웃 상점을 자처해 고립 가구 찾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실직 이런 부분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복지관들의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2023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은 또 그것에 맞는 필요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158만여 명으로 매년 5%씩 늘어나는 상황. 쓸쓸한 죽음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지난 20일 YTN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냉동이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 지난 2011년 품목허가 받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허가 내용을 보면 제조 과정 어디에도 냉동과 해동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제약사 파미셀이 골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일부 냉동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무허가 냉동이 이뤄진 이유는 하티셀그램 판매가 줄기세포 치료용 골수 냉동 보관, 즉 뱅킹 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맞으려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집을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 파미셀 측은 냉동을 하긴 했지만 2007년 당시 식약청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유권 해석 내린 최소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파미셀 측이 유권 해석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의사 재량에 속하는 최소 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냉동은 허가사항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티셀그램 제조 과정에서 냉동은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허가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보안이라 밝힐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 냉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미셀 업무 정지나 하티셀그램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세포 치료제를 제조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에 의해서 제조 허가를 받아야죠. 식약처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도 무허가 냉동 제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미셀 김현수 대표와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인 A씨 측에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파미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7일 첫 번째 국제 전염병 준비의 날을 맞아 배포한 영상물에서 코로나19가 지난 12개월 동안 세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것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니고 전염병은 삶의 한 실상이라는 점을 알려준다며 다음번 팬데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은 인류와 동물, 지구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들춰냈다며 그 준비가 보건 분야뿐 아니라 전염병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산 추세가 여전히 거센 미국에서 12월 들어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탄절과 새해를 지나며 더 큰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만큼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프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7일 현재 존스 홉킨스대 기준으로도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800만 명을 넘은 지 엿새 만에 다시 10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33만여 명에 이르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이번 달이 가장 많았습니다. CNN은 12월 들어 26일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6만 3천 명을 넘어 이미 월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을철 대유행이 본격화한 11월 사망자 3만 7천 명의 1.7배나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성탄절을 전후해 여행객이 급증하고 모임이 많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저질환자들도 백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전에 없었다면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다른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한 사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들의 경우 백신의 효과에 관해 활용 가능한 안전성 자료가 제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환자가 임상시험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들에 관한 안전성 자료는 활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접종 분량을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며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는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리오 CEO가 성공 공식을 강조한 이유는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투약 용량에 따라 면역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백신을 2차례 투여했을 때 예방률은 62.1%에 그쳤지만 실험 과정의 실수로 첫 번째 접종에서 절반 용량을 투여했을 때 예방률이 90%로 급상승한 것입니다. 투약 용량에 따른 편차 탓에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임상이 7주간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리오 CEO는 투약 용량에 따라 백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도 놀랐고 사람들이 실망하리라는 걸 예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자택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어 운반과 유통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미 접종에 들어간 화이자 백신보다 더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백신 확보에서 뒤처진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2천만의 접종분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영국의 승인 결정과 접종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송년회로 바쁘게 보냈을 텐데 지금은 약속도 모임도 조심스럽기만 하네요. 가까운 지인들과 화상통화로 랜선 송년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